사실 이날 극장 가기 전에 진짜 피곤했거든요. 리클라이너에 딱 앉아서 광고 나오는 동안에 몸이 노곤노곤하게 풀리면서 이거 100% 졸겠다 싶었는데 근데 막상 영화 시작하고 나니까 졸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리뷰를 봤더니 이 영화 깜짝 놀래키는 장면 별로 없으니까 편하게 보라고 써놨던데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깜짝 놀래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인 영화는 아니고요. 아주 정교한 사운드와 공간감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게 주된 공포 스킬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A24의 신작 백룸입니다. 이 백룸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원래는 인터넷 괴담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해외 커뮤니티 4chan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미국의 어느 완구 매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이었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 벽지에 낡은 카펫과 형광등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댓글을 단 거죠. 현실 세계에서 버그가 나면 맵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도달하는 곳이 바로 백룸이다. 6억 제곱마일의 빈 방들, 카펫 냄새, 형광등 소리만 가득하다. 이 게임하다 보면은 캐릭터가 벽이나 바닥을 뚫고 맵 바깥에 있는 미완성된 공간으로 떨어지는 버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노클립이라고 하는데 백룸은 딱 그 느낌을 현실로 가져온 호러 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공사 현장 사진 하나가 인터넷 괴담이 됐다가 장편 영화화까지 된 거예요. 이걸 영화로 만든 사람이 케인 파슨스라는 감독인데요. 2005년생입니다. 이제 갓 20대가 된 감독이 헐리우드를 뒤흔들고 있으니 세상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싶죠.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이 정규 영화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자기 방구석에서 블렌더라는 3D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만지작거리다가 16살에 유튜브에 9분짜리 페이크 다큐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게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2천만 건을 넘기고 전체 시리즈 누적으로는 2억 뷰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걸 눈여겨본 A24가 케인 파슨스를 덥석 붙잡아서 장편 영화 메가폰을 쥐어준 거죠. A24 역사상 최연소 감독 타이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생적으로 커진 기획이 메이저 스튜디오 정식 장편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니까 영화 산업 전체로 봐도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옛날에는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영화 관련 전공을 하거나 단편 영화를 찍거나 이런 경로를 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독학으로 만든 영상 하나로 A24 장편을 찍는 시대가 된 거죠. 제작 규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케인 파슨스 감독이 먼저 블렌더로 공간 전체를 디지털로 설계하고 그걸 기반으로 850평짜리 실물 세트를 지었습니다. 농구장 6개를 합쳐놓은 규모인데요. 세트가 너무 커서 촬영 도중에 스태프들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다는데 그 공간감이 스크린을 뚫고 고스란히 전달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났을 때는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큰 맥락은 대충 알겠는데 디테일한 설정 면에서 영화가 좀 불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면서 찬찬히 복기를 해보니까 조금씩 납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감독은 이 백룸이라는 공간에 완벽한 논리를 부여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현실 세계의 빈틈이자 오류로 생긴 버그 공간이잖아요. 버그에 무슨 규칙이 있겠어요. 그냥 버그인 거죠. 감독이 끌고 가는 대로 의식의 흐름을 맡겨야 즐길 수 있는 작품인 겁니다.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배경은 1990년대 캘리포니아고요. 주인공 클락은 한때 건축가를 꿈꿨지만 현실은 캡틴 클락의 오스만 제국이라는 해적 테마의 가구점 사장이 된 남자입니다. 이혼까지 하고 갈 곳이 없어서 매장 쇼룸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가 가게 지하실에서 공간의 틈새를 발견하고 백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락의 담당 심리치료사 메리는 레나데 레인스베가 연기를 했는데요. 행방불명된 클락을 추적하다가 그 뒤를 따라 백룸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영화 보시고 오신 다음에 이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공간이 열려있는데 무섭다라는 거였어요. 보통 공포 영화는 좁고 어둡고 출구도 없고 막혀있어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백룸은 반대입니다. 복도도 있고 방도 있고 문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 위치만 안다면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도착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갇혔다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도 닿을 수 없다라는 공포인 겁니다. 리미널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쇼핑몰이라든가 텅 빈 공항복도 같이 원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공간 같은데 사람만 없을 때 오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백룸이 그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백룸 내부는 어둡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밝아요. 어둠 속에 뭔가가 숨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밝은 곳에 아무것도 없어서 무서운 거죠.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가 영화 내내 깔리는데 이런 기법들로 영화는 관객을 놀래키기 전에 먼저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서서히 예민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툭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제가 점프스케어 없다고 해놓은 리뷰를 봤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백룸은 들어온 사람의 내면을 잃는 공간으로 보였어요. 클락이 들어가면 클락이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 공간으로 구현되기 시작하거든요. 클락은 건축가를 꿈꿨죠. 공간을 창조하고 싶었던 사람이 해적 코스튬을 입고 가구 광고를 찍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백룸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구점 쇼룸처럼 구현이 되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쇼파를 고르는 공간이 클락에게는 실패한 인생과도 같은 감옥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구점이라는 공간은 클락에게는 이미 백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룸이 펼쳐질 때 그냥 미로가 아니라 클락의 실패한 인생이 무한 증식하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적 복장을 한 거대한 클락이 나타나는데 클락이 가장 수치스러워했던 자기의 모습이 거대화된 거죠. 억지로 입어야 했던 해적 코스튬, 실패한 꿈, 망가진 자존심, 그 모든 게 뒤섞여서 거대한 괴물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말에서 클락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 해적 괴물에게 결국 스스로 먹혀버리는데요. 결국 클락을 파괴한 건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물에게 스스로가 잡아먹힌 거죠. 후반부에 에이싱크라는 연구소가 등장하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의료용 MRI 기계를 만들던 곳이었다라는 언급이 나와요. MRI가 몸 안을 들여다보고 찍어내는 장치잖아요. 백룸도 비슷한 겁니다. 들어간 사람의 억눌린 기억과 트라우마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찍어내버리는 거대한 심리 스캐너 같은 거죠. 메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리는 어릴 때 편집증이 심했던 어머니 때문에 집 창문을 신문지로 다 막고 밖에 못 나가게 키워졌습니다. 메리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나갈 수 없었던 백룸인 거죠. 클락을 찾으러 들어간 메리가 결국 자기 내면에 있었던 그 방과 마주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클락이 메리에게 여자 괴물의 머리 가죽을 씌우고 억지로 상담 상황극을 시키는 장면은 처음에는 그냥 클락이 미쳐버린 걸 보여주는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클락은 현실에서도 계속 상황극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생계를 위해서 원치 않은 광고를 찍고 치유의 목적으로 상담실에서 상황극을 해왔던 게 백룸 안에서는 폭력의 도구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백룸 속을 떠돌던 여자 괴물 이야기도 빼돌 수가 없는데요. 해적 클락 괴물이 나타나자 다른 존재들은 그냥 멀뚱히 서 있는데 그 여자만 기겁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영화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주진 않는데 저는 이 여자가 클락의 전부인인 바바라와 연결된 존재가 아닐까 싶었어요. 클락에게는 해적 클락이 자기 혐오의 실체라면 이 여자는 클락이 망쳐버린 전 부인과의 관계가 형성화된 존재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클락의 어두운 면인 해적 클락이 나타나자 그 여자만 본능적으로 도망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과거에 클락한테서 받았을 공포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죠. 다른 존재들까지 이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진 않는데 적어도 이 여자만큼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엔딩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메리가 탈출한 것처럼 보이게 연출은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에이싱크라는 시설 자체가 백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빠져나온 건지 아직 백룸 아닌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메리의 복제본이 나오면서 끝이 났는데 클락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백룸이 인간의 트라우마를 읽어내고 가두는 사이클은 이제 메리를 새로운 제물로 삼아서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엔딩으로 읽혔습니다. 억누른다고 해서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을 가두게 된다는 것을 이 영화는 꽤 감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공간감과 사운드, 배우들의 연기로 엄청난 몰입을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몰입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세계관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소 모호한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버리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이 모호함이 좋을 수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이게 뭔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다 느꼈고요. 좋았는데 답답하고 답답한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 파슨스가 공간을 다루는 감각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어야 불안하게 보이는지, 사운드를 얼마나 깔아야 사람이 예민해지는지, 이제 갓 20살 감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차기작이 완전 기대되죠. 정리하자면 백룸은 인과관계가 딱 떨어지는 친절한 공포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버그 공간이라는 설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불친절함조차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작품입니다. 분위기와 공간감으로 밀어붙이는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 리미럴 스페이스나 파운드 푸티지 감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꽤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